자, 다음 작품은 껍데기는 가라라는 작품과 김종삼의 누군가 나에게 물어보다라고 하는 작품. 상대적으로 이 두 작품은 여러분들이 아마 내신 대비하면서 문학교과서 같은 데서 봤을 법한 혹은 국어교과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봤던 거니까 패스할 수는 없고 그치? 알 수 없으니까. 자, 일단은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 신동엽 그 개그맨 신동엽 아닌 건 날 뻔히 알고 있죠? 시인 신동엽은 무슨 시 계열의 사람이야? 참여시. 선생님이 이 얘기를 보통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면 참여시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시인들이 몇 있어. 이 신동엽 시인도 그렇지만 특히 김수영 시인도 유명하죠. 김수영 하면 뭐 풀, 오케이? 이런 것들 유명하죠. 풀이 눕는다, 뭐 바람보다 먼저 눕지만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죠. 그런 식의 시들을 많이 쓰셨는데 뭐 김수영의 눈도 있지 않냐?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그거. 아무튼 자, 참여시라는 거는 분명히 목적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 순수 서정도 당연히 담아야겠지만 그 시를 보면서 이 읽은 독자들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 시를 읽은 사람들이 행동이 실질적인 변화가 있기를 희망하는 시 이런 것들을 보고 참여시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시를 보고 감미로웠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다 보니 시가 마냥 어려울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야. 시가 마냥 어려울 쪽보다는 굉장히 뭐랄까? 상징적 시어들을 많이 사용해. 그래서 뭔가 눈치를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많고 결국 자연스럽게 이 껍데기는 가라고 말했는데 이 껍데기의 상징적 의미가 뭐냐부터 시작해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시어나 소재들의 이 의미만 잘 잡아내면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작품이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참고로 이 작품의 배경도 알아두자. 신동엽 시인이 활동했던 요 시기, 이 시를 썼던 시기는 4.19 혁명, 그치? 민주항쟁 이런 것들이 있었던 시기라는 걸 염두에 두고 시를 읽으면 또 쉬워져. 더 쉬워져. 가자. 첫 번째 구절부터 가볼게. 자, 껍데기는 뭐예요? 가래요. 부정적인 거잖아, 그치? 껍데기는 가는데 대신에 뭐는 나무래요? 4월은 그 알맹이만 남고 다시 한번 뭐랍니까? 껍데기는 가라. 자, 참고로 껍데기는 가라는 말이 반복됐어요. 됐죠? 강조의 의미 아니겠어? 그럼 이때 세모 쓴 이 껍데기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따져보면 껍데기라고 하는 건 뭔가 부정적인 요소들, 부정적인 소재들 혹은 진실하지 못한 것, 진실하지 못한 것, 허위, 그다음에 가시, 이런 아무튼 나쁜 단어 다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치? 왜냐면 꺼져야 되는 대상이니까. 근데 알맹이는 나무라고 했잖아. 자, 작품의 기본적인 전개 방식은 뭐예요? 대립적 시어입니다, 그죠? 대립적 시어를 통해 시향이 정리되고 있지. 알맹이는 뭐였는데 어떤 순수한 열정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 근데 왜 알맹이를 보고 순수한 열정이라고 말했을까? 4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이겠지. 그럼 4월이라는 건 뭘 의미한다고요? 민주화의 의지와 민주화의 운동을 하는 거니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또 다음에 껍데기는 가라고 반복했고요.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동학년에 아우성은 살고. 그럼 봐봐. 여기서 이 4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민중의 혁명이고 봉기지.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정부를 향해서 혹은 정치하는 존재들을 향해서 반기를 드는 거고 그 반기가 나쁜 반기가 아니라 올바르게 살자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반기였어. 그치? 오케이? 동학운동도 마찬가지 아닐까? 동학운동도 이대로는 못 살겠다 아니었어. 그치? 그래서 아우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들의 어떤 소망의 울부짖음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부정적 시어, 근거적 시어. 노선이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써드리는 것 두 개의 관계를 잘 따지면서 읽으면 되겠구나 판단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리하여 또 다시라는 말을 왜 썼을까? 뭐 강조할 없어 보이죠. 지금 이 다시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또 껍데기는 가라는 말을 또 반복하고 있죠. 할만하죠? 다시 껍데기는 가라. 그러면서 어디를 말합니까? 이곳에서. 그럼 이곳은 어딘데? 좀만 더 읽어보자.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다 내놓은 거야.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볼까?
이곳은 순수한 공간, 가식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말하는 거겠지? 이 문구절은. 그래서 다 내놓은 뭐가? 아사달과 잠깐만, 이거 잘 써야지. 그러한 아사달과 아사녀. 만약에 이 작품이 외국 작품이었으면 아담과 이브 같은 표현이 나왔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죠? 아무튼 그 두 존재가 어디에 서서 빨간색으로 쓸게. 중립의 초례청에 서서 뭐 하고 있어요? 맞절하고 있답니다. 상징적 이마만 담으면 돼. 그러면 얘들아, 일단 파란색으로 뜻을 찾으러 가자. 아사달과 아사냐는 누굴 말하는 거? 우리 민족을 말하는 거잖아. 우리 민족의 어떤 뭐랄까 남녀 한 쌍을 얘기할 때 아사달 아사냐를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곳은 당연히 이들이 있는 존재니까 우리 조국. 그치? 그러면 중립의 초례청에서 서서 부끄러움을 내며 맞절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통일의 영원까지도 얘기하는 것이구나. 이 작품은 단순히 우리 남한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에게 가장 이로운 삶의 방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오케이? 백성들은 모두, 백성이라고 표현하고요. 국민들은 모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통일까지 이루어져서 우리가 좀 더 강한 국력을 가지고 수 있는 상태가 됐으면 좋겠다. 뭐 그 말을 하는 것이겠지. 그러면서 맞절을 했다. 할지니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뭐는 꺼지라고요? 좀 지긋지긋하네요. 껍데기는 가라. 지긋지긋이라도 좋은 뜻으로 말하는 거야. 반복했지? 그럼 여기서 껍데기라고 하는 건 알맹이의 반대말, 아우성의 반대말, 순수와 가시가 없음의 반대말들이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됐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표현했는데 이 한라에서 백두도 한라, 산과 백두산을 통해서 어디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국토를 상징하는 단어로 표현한 거죠. 참고로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하더라? 부분이 전체를 대표해서 비유하는 방법이니까 무슨 법이야? 대유법. 고마워요. 자, 대유법 사용해서 우리 조국에 뭐만 남고요? 향그러운 흙가슴. 향그럽다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의미의 시여가 될 것이고, 그럼 여기서 요 단어를 또 번역하자면 앞에 썼던 그 단어 그냥 연결해서 쓰자. 순수의 정신을 말하는 것이겠죠? 오케이? 누군가 부정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것이 깃든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만 남아있고 대신 그 모든 시적 허용 이런 거 넘어가자에 뭐는 다 사라지라고? 그 모든 쇠 붙이는 가라. 그러면 쇠 붙이도 역시 부정적 시여가 되겠다. 이때 쇠 붙이라고 하는 건 왜 쇠라는 단어를 썼을까? 무슨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차가움과 단단함의 속성. 보통 무기라는 단어로도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한 이미지들, 차가움, 이건 무기들, 탁은 혹은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외세. 우리나라가 분단이 된 궁극적인 이유는 저 위에 있던 중국, 소련, 미국들, 이 강대국들이 땅 따먹기 놀이하다가 갈라진 거잖아, 우리나라는. 선생님 한번 그때 분노 표출하지 않았었냐? 아니, 전쟁을 일으킨 건 일본인데 분단된 건 왜 대한민국이냐고. 이상한 일 아니라고 했었잖아, 그치? 전쟁을 일으킨 건 일본인데 왜 우리야? 저 독일 어떻게 됐어? 동독서독으로 찢어졌잖아. 분단 통치했잖아, 그죠? 그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피해국인데 왜? 알 수 없어요. 네, 아무튼간에 이렇게 해서 껍데기는 가라라는 작품 보여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작품 자체가 굉장히 직설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직진으로 쭉 밀고 갑니다. 그죠? 이거 꺼져, 이거 나 이렇게 말하면서 대립적 시야를 통해서 작품이 전개되고 있는 거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작품도 어조가 뭐뭐 가라라는 명령형 어미가 반복되면서 또 강한 어조를 만들어준 것도 알 수 있을 테니 이것까지만 챙기고 다음 작품 넘어가 봅시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자, 가볼게요. 지금 솔직히 우리 방금 봤던 향산별곡이나 이런 작품들에 비해서 좀 할만한 건 확실하게 많지, 그치? 편하게 가자.
이거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주면 그 마음 결 그대로 작품을 읽히지 않는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 이거야.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자, 도대체 시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뭔가 본질적 물음, 본질적인 것. 이런 던진 거야.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본질적이라고 하는 거. 시인에게도 당연히 본질적인 것이겠죠? 이것을 무슨 법을 써서 강조한 거야? 도치법 쓴 거잖아 지금 이거. 누군가 나에게 시가 뭐냐고 물어봤겠지. 근데 중요한 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어떤 탐구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치법으로 강조한 것일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뭐랄까 사색과 철학적, 관념적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냥 무턱대고 엄마가 공부하래요 해서 공부하면 안 되고요. 그죠? 엄마가 이렇게 하래요. 아빠가 이렇게 하래요. 옆에서 친구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체적으로 살아야 돼요. 뭐 아무튼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시인이 못되므로 잘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겸손이거나. 그치? 아니 지금 이 시를 쓰는 사람은 시인입니다. 그죠? 시인이 시를 쓰고 있는데 시를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동시에 뭐랄까? 이거는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뭐랄까? 명확한 기준 미달 이런 것들을 또 고백하는 내용일 수도 있어. 그치? 둘 중에 어느 쪽인지 중요하진 않아. 그러면 그냥 잉글리시를 쓰고 있죠. 아무튼 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탐구하게 된 계기가 만들어졌어. 시가 뭐냐고 누가 물어봤거든.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여가. 자, 그냥 이렇게 쓸게요. 다양한 공간들을 탐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지만 아마 이 시인의 머릿속, 그러니까 이 화자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거야. 시가 뭐지? 하면서 걸었겠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됐죠? 이때 중요한 건 이 공간들의 이름들, 뭐 종로나 무교동, 남산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냥 이게 무슨 스페셜한 공간이야? 무슨 성당에 가서 탐구한 것도 아니고 절에 가서 탐구한 것도 아니고 하늘 위로 올라간 것도 아니잖아.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 공간을 챙기고 있는 거죠. 그렇지? 일상적 공간이야. 그걸 뒤지고 있었고 또 이렇게 찾아가다가 저녁역에 이제 시간이 바뀌었죠. 시간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시간이 존재하게 됐죠. 남대문 시장에 도착했어요. 탐색을 해나가다가 블라블라 하다가 남대문 시장까지 오게 되었어요. 나는 왜 시장하면 떡볶이만 생각나니? 떡볶이 진짜 좋아하긴 하다보다. 딱 이 단어를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연관 검색어 떡볶이. 그래, 이런 데서 먹는 분식 떡볶이가 진짜 맛있잖니, 그지? 야, 근데 갑자기 전 질문인데 너희들이 초딩 때 학교 앞에서 떡볶이 팔았냐? 아, 너희들 때까지는 팔았구나. 요즘에는 안 팔잖아, 그지? 불량식품이나 뭐 이런 거, 식품위생법 이런 것 때문에 안 파는 걸 아는데 역시 시장 떡볶이가 맛있어요. 조수 떡볶이 뭐 다양하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야, 어머님들이 해주시는 그 손맛 떡볶이가 최강인 것 같아요. 요즘 그거 맛을 못 봐요. 요즘엔 다 비슷비슷해. 떡볶이를 주문해도 다 국물 떡볶이고, 그지? 다 똑같은 맛에서 약간 매운 강도만 살짝 뭐 매운맛, 아주 매운맛, 중간맛 이러면서 조절해놓고 대부분 다 비슷해서 좀 실망입니다. 뭐 아무튼간에 미안해요. 다시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지금 재미난 표현을 하나 했지? 빈대떡을 먹다가. 그러니까 보면 이때 시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차원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오버스러운가? 뭔가 근본적 질문 같은 거야, 그렇지? 도대체 너에게 삶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재미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깊은 고찰을 한 거잖아. 근데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야? 남대문 시장에서 빈대떡 먹고 있을 때였지. 뭐야? 성적.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근본이 어떤 거창하고 거대한 것에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일상적 공간 속에서 우리의 서민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간 안에 시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겠지.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 생각나고 있었다는 되게 재미난 표현을 썼죠. 생각나고 있었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 뭔가 이 깨달음의 순간을, 그치? 좀 강렬하게 표현하고 주고 싶었겠지. 아, 이런 거겠구나, 시라는 게. 그죠?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뭐라고요? 그런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누군데? 종로에 살고요. 서울역을 지나가고요. 남대문 시장에서 물건 팔고 있고요. 빈대떡 파는 사람들이요. 서민이잖아. 그치? 그런 사람들은 서민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이 되어도 자 어떻게 살아?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살아요. 하루하루 사는 게 만만치 않아. 그죠? 오늘도 돈 벌어야 되고 내일도 돈 벌어야 되고 우리의 밥 먹어야 되고 우리의 아무튼 물건 사줘야 되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무튼 간에 고생이 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있고 슬기롭게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있고 순하게 자 선생님이 쭉 써놓은 이런 것들이 뭐라고 말할까? 뭐하는 모습이야? 건강한 삶의 모습이지? 오케이? 우리 시라는 게 이런 건강한 삶을 담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뭐이고? 노란색으로 구분해서 쓸게.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요. 고귀한 인류고요. 영원한 광명이며 마지막으로 그들이 바로 시인이다. 여러분들 이 알파라는 단어 왜 쓴 거야? 알파요 오메가다 이런 말 모든 것의 근원이며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하고 싶은 거겠지? 모든 것의 근원이 될 수 있으며 가장 고귀한 인류이며 영원한 빛, 아름다운 빛이며 바로 그것이 뭐다? 시인이다. 그치? 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된 과정을 보여주는 거야. 결국 지금 이 장면은 선생님이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이 장면은 뭘 통해서 강조한 거지? 열거법을 통해서 강조한 거지? 오케이? 깨달음의 내용을 이거다 라고만 단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그 열거의 요소들을 통해서 이 시인이 말하고 싶은 거가 뭔지를 파악할 수 있었어. 시가 무엇이냐? 무슨 거창한 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순하게 밝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시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이 정도까지 파악하시고요. 뭐 요거 외에 뭐 굳이 무슨 요소 같은 걸 찝어보자면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전체 구조가 이 작품은 어땠어? 대립적 시어를 통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는 방식이었다면 이쪽은 질문이 있었고 맨 처음에 그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답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시의 전개 방식이었다는 거 정도만 차이점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두 작품 또 연결해 봤으니 문제 풀어봅시다. 참고로 요 문제는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번 한번 봐봅시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가는 명령형 어미를 사용했습니다. 아주 확연하죠. 가라라고 했으니까요. 사용했고요. 화자의 단호한 의지와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 완벽한 설명이죠. 괜찮습니다. 넘어갑시다. 2번. 가는 1, 2연의 내용과 3, 4연의 내용이 대조되고 있다. 절대로 아니야. 그치? 왜냐면 1년에도 껍데기는 가라 2년에도 껍데기는 가라 3년에도 껍데기는 가라 4년에도 껍데기는 가라 무한반복이었잖아. 그치? 반복되는 요소를 통해서 시선의 전환을 이끌어낸 것도 아니고 뭐라고 설명해야 돼?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고 화자의 어떤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게 맞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하거든. 그리하여 같은 단어가 보였어. 다시 그리하여 이런 말이 보이면 많이 배운 단어들 뭐 시상의 전환 이런 것들 여기서 예문으로 사용됐죠?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아까 앞에서 문제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봤던 거야. 습관적으로 답을 쫓기가 좀 좋거든요. 끌려가거나 낚여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고3 문제들을 푸는 모양새를 선생님이 가만히 지켜보면 너희들은 너희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풀겠지만 선생님의 입장에서 너희들이 문제를 푸는 걸 좀 지켜보면 되게 고집들이 세. 나는 이게 이렇다고 믿어라고 하면 그거를 그렇지 않다고 알려줘도 자꾸 답으로 잡고 싶어요. 왜냐? 나는 그것을 경험치로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걸 잡으면 답인 경우가 많았으니까. 내가 답이었으면 좋겠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근거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알겠죠? 시상의 전환, 대조적 제시 단어가 나왔는데 물론 이 문제는 쉬웠다니까? 대조적이지 않으니까 쉽죠. 근데 우리는 배웠어. 선생님이 대조적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그리하여 이런 말 나오면 뭔가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내 느낌상으로는 맞아. 그러다가 틀리는 거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번. 가는 대립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를 사용해서 오케이. 그리고 시어성에 내조되는 의미 이게 뭐예요? 상징적 의미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노란색 대 파란색 계열로 정리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3번 오케이. 4번. 나는 과거형 어미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물었다, 대답하였다. 이건 선생님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사용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깨달음의 과정을 드러내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시가 무엇이냐 물었다 했지만 생각나고 있었다가 됐잖아, 그치?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5번. 나는 특정 대상을 반복적으로 제시해서. 그럼 얘들아, 선생님 누차 말씀드렸어. 문제를 풀 때 대상, 화자, 객체 이런 식의 말 나오면 뭐하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시작하라고요. 습관적으로 풀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특정 대상이라고 하는 건 누굴 말하는 거야? 사람들. 그 사람들. 여기서 한 번밖에 안 썼구나. 오케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겠지? 그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나와서 그 대상에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만드는으로써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선택지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고생하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다 봤고, 참고로 이번 문제에 있는 가의 감상 내용이라고 하면서 4.19 혁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작품은 1960년대에 참여 문학의 대표자라고 하는 얘기는 선생님이 이미 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으니까, 참고로 이 정도의 얘기는 그러면 얘들아 자연스럽게 시험 문제를 낼 때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깔게 되는 거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 얘기까지는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또 현대시 챕터를 마무리 지었죠. 이제 마지막 쉬는 시간 한 번만 더 하고요. 이제 고전 산문 현대시 현대 소설 파트로 넘어가도록 합시다.